사문이 열리고 살기를 품은 세 남자가 오성정밀의 낡은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만석 사장의 운명의 시간은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듀. 거친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오만석 사장에게 그 소리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종말의 소리나 다름없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잿빛. 얼굴의 오 사장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그들을 맞았다. 낡은 기계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사무실의 공기가 그의 희망처럼 탁했다. 김광석은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다짜고짜 오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그는 먹잇감의 공포를 즐기는 포식자처럼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 사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먼지 쌓인 벽에 머리를 부딪힌 그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등 뒤로 여우처럼 교활한 눈의 최영호가 다가와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척하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사장님,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험악하게 굴어야 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 이자까지 싹싹 긁어서 내놓으시죠. 따님이 다니는 학교, 참 좋은 곳이더군요. 그런 곳에 험한 사람들이 찾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 사이 행동대장 박철민은 오 사장의 책상 위를 무자비하게 헤집으며 서류들을 허공에 흩뿌렸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행동하며 책상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자, 장부 좀 봅시다. 어디까지 빼돌렸나? 그는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오 사장의 딸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아, 이게 그 해병대 장교 만난다는 따님인가? 예쁘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만석 사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애원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이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시간? 박철민의 나직한 물음과 함께 그의 주먹이 오 사장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오 사장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김광석이 쓰러진 그의 배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오 사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오 사장을 내려다보며 박철민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려 눈을 맞췄다. 그의 입에서 가장 잔인한 협박이 흘러나왔다. 야, 이 늙은이야. 네 마누라랑 네 딸녀는 무사할 것 같아? 오늘 돈 못 맞추면 내일 아침 뉴스에 내 공장 불타는 거랑 내 식구들 토막난 사진이 같이 나올 줄 알아. 이 새끼야. 똑똑히 알아들어. 가족을 들먹이는 협박에 오 사장의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공장도, 자신의 자존심도, 그 무엇도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한 회사의 사장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의 목숨을 구걸하는 한 명의 무력한 가장일 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박철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가진 돈 다 꺼내. 그리고 이 공장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럼 목숨은 붙여주지. 1시간가량 이어진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 결국 오만석 사장은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과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현금 뭉치를 내놓았다. 그의 떨리는 손이 붉은 인주를 묻혀 그의 피와 땀이 서린 공장의 소유권을 넘기는 각서 위로 향했다. 꾹 눌러 찍은 도장 자국이 마치 그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눈물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빼앗고 나서야 그들은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철민은 떠나기 전
오 사장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일 정오까지 나머지 잔금 준비해놔.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네 딸내미 학교로 찾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세 남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무너진 자존심과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오만석 사장은 소리 없이 오열했다. 텅 빈 사무실에는 흩어진 서류와 부서진 집기, 그리고 한 남자의 무너진 인생만이 남아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두둑한 현금 봉투가 주는 만족감에 한껏 들떠 박철민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병대 위병소 앞을 지나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두둑한 현금 봉투가 주는 만족감에 한껏 들떠 박철민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병대 위병소 앞을 지나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철민이 창문을 내리고 의무적으로 위병소 근무 해병에게 말했다. 아까 그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수고하세요. 근무 해병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끽! 육중한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정지. 어디선가 들려온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에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다. 열리려던 철문도, 위병소 근무 해병들의 움직임도, 심지어 제네시스 안에서 흐르던 저속한 음악까지도 그 순간 정지했다. 근무 해병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박철민 일당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위병소 옆 지휘관 전용 주차 공간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칠흑같이 검고 완벽하게 닦인 전투화가 먼저 땅에 닿았다. 뒤이어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 잡힌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여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그 어떤 위협적인 남자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내는 그녀의 어깨에는 밤하늘의 성자처럼 빛나는 하나의 별, 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칼날 같은 지성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바로 해병대 제2여단장 준장 최수연이었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제네시스 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차 안에 앉아있던 세 남자는 자신들의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에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그리고 자네들은 누군데 신성한 군사시설 앞에서 소란인가?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는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철민은 순간 당황했다. 고작 여자 군인 하나가 나타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이 어이없으면서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장군님. 소란이라니요. 저희끼리 사업상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눴을 뿐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최대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최수연 준장은 박철민의 변명을 코웃음으로 일축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을 넘어 그들이 방금 나온 오성정밀의 낡은 간판을 향했다. 사업상 이야기. 저기서 들려오던 비명과 욕설이 자네들이 말하는 사업 방식인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광석이 울컥하며 차문을 열고 나섰다. 그는 여자가, 그것도 군인이 자신들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자라는 사실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아줌마, 군인 코스프레가 취향이야.
지금 우리 바쁜 사람들 가는 길 막고 뭐 하는 짓이야? 웬만하면 꺼지고 우리 갈 길 좀 갑시다. 그 순간 최수연 준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광석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줌마가 아니라 할망구야.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거지 같은 코스프레 옷 좀 벗고 얘기해. 나이값도 못하네. 김광석의 폭언이 터져나오는 순간 위병소를 지키던 해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여단장이 그것도 부대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최영호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김광석을 말리며 허리를 숙였다. 아, 죄송합니다. 장군님, 이 친구가 술이 덜 깨서 실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수연 준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목소리였다. 전원 신분증 제시해.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는 당장 해병대 헌병대 당직 사령에게 연락해. 민간인에 의한 군간부 모욕 및 협박, 군사보호 구역 내 소란 행위 현행범을 확보했다고 보고하도록. 헌병대라는 단어가 박철민의 귓가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민간 경찰서 유치장과는 차원이 다른 곳. 한번 끌려 들어가면 사람 하나 병신되어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군대 안의 지옥. 그들의 오만한 미소는 공포로 바뀌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한 미소는 공포로 바뀌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최수연 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대 안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해병대 헌병대 순찰차가 튀어나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장한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세 남자를 제압했다. 아, 시발, 이건 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워? 김광석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으로 단련된 헌병의 제압술 앞에 그의 저항은 어린애의 투정처럼 무의미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고 그들은 그대로 순찰차 뒷좌석에 쑤셔 밝혔다. 이윽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병대 이사단, 헌병대 취조실이었다. 이곳은 그들이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변호사도 그들이 자랑하던 돈과 연줄도 없는 곳. 오직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싸늘한 형광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진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공기를 짓눌렀다. 상의가 벗겨진 채 속옷 차림으로 나란히 의자에 앉혀진 세 남자. 그들의 몸을 뒤덮은 용과 호랑이 문신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번들거리는 추한 그림일 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헌병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능구렁이 같은 인상의 베테랑 상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갓 임관한 듯 풋풋했지만 눈빛만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젊은 중이었다. 상사는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그의 느긋한 태도는 오히려 세 남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익숙하다는 듯 보였다. 상사가 파일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박철민 씨.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박철민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차 공장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상사는 그의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줌마, 군인 코스프레가 취향이야. 지금 우리 바쁜 사람들 가는 길 막고 뭐 하는 짓이야? 취조실 안에 김광석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거 불법 녹취 아닙니까? 민간인 사찰. 닥쳐. 상사 옆에 서 있던 젊은 중위가 나직하게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김광석의 말을 끊기에 충분했다. 중위는 그들에게 다가와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는 당신들이 놀던 무라고는 달라. 여긴 군사구역이고 우린 군사경찰이다. 당신들이 누굴 모욕했는지는 알고 짓거린 건가? 당신들 오성정밀에서 나올 때 그저 운이 나빠서 웬 여군 하나와 마주쳤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혹시 그 여군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해봤나? 중위의 서늘한 질문에 세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중위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벽에 걸린 지휘관 개통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맨 위에 위치한 사단장, 사진 아래 제2여 단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최수연 준장의 단호한 얼굴 사진이 밝혀 있었다. 해병대 제2여 단장, 최수연 준장. 당신들이 별 쪼가리 단 여편네라고 부른 분이다. 대한민국 장군을 정면에서 모욕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그냥 동네 양아치들 시비가 아니야.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중범죄라고. 준장, 여단장. 그 단어들이 박철민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김포 지역의 타협을 모르는 강철 마녀가 부임했다는 소문. 그는 그것을 그저 군바리들의 허풍이라고 생각했었다. 바로 그 강철 마녀를 건드린 것이다. 고작 공장 하나 먹으려다가 현역 장군을, 그것도 가장 빡세다는 해병대 장군을, 그의 동공이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옆에 있던 김광석은 여전히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군인이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변호사 부를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 부르게 해줘. 상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턱짓으로 전화를 가리켰다. 박철민은 구세주를 만난 듯 그가 아는 변호사 중 가장 연줄이 좋다는 인물에게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박 실장? 지금 어디라고? 해병대, 헌병대? 미쳤어? 당신들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여군 하나랑 시비가 붙었는데. 여군? 혹시 장군이야? 준장이라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끊어. 나도 내 밥줄 끊기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 이번 일은 신이 와도 못 구해. 그냥 싹싹 빌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이나 보여줘.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깍.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취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철민의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린 수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는지, 자신들이 어떤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인 오만석 사장이 한 줄기 희망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인 오만석 사장이 한 줄기 희망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헌병대 수사관의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동안 박철민 일당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와 협박, 갈취 행각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불법적인 이자가 적힌 차용증,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폭행으로 생긴 상처에 대한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손을 통해 헌병대로 넘어갔다.
다시 헌병대 취조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잠시 후 한 수사관이 새로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베테랑 상사에게 건넸다. 오만석 사장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 남자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했다. 군 간부 모욕죄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협박. 이제 그들은 민간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박철민과 김광석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던 최영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끝났다. 이대로 가면 최소 10년, 아니 그 이상이다. 박철민, 김광석 저 무식한 새끼들이랑 같이 엮여서 내 인생까지 종칠 수는 없어. 살기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든. 가라앉는 배에서는 쥐새끼가 가장 먼저 탈출하는 법이다. 그리고 최영호는 그 누구보다 영리한 쥐새끼였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료의 등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문하던 젊은 중이를 조용히 불렀다. 저, 중이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중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불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최영호의 눈빛은 살아남기 위해 동족마저 팔아넘기는 하이에나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동네 건달들의 행패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자백이 훨씬 더 거대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은밀한 제안에 베테랑 상사와 젊은 중이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드디어 월척이 걸렸음을 직감했다. 새벽 4시, 최수연 준장의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의 긴급 보고였다. 준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행된 인원 중 한 명인 최영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단순한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수도권 서북부 일대를 장악한 거대 범죄 조직, 북부연합의 핵심 조직원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최수연 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였다. 최영호의 입이 열리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파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북부연합의 모든 비밀을, 조직의 명주를 끊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가공하여 헌병대에게 바쳤다. 회장 본명은 장연필입니다. 겉으로는 건실한 건설 시행사 회장이지만 그 회사가 바로 북부연합의 자금 세탁 창구입니다. 최영호는 취조실 책상 위에 지도를 그리듯 조직의 구조를 읊어내려갔다. 수년간 기록해온 비밀 장부의 위치,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대포폰 번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서버 주소와 관리자 인적 사항, 그리고 장연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의 내역까지. 그의 기억력은 생존에 대한 공포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저희 박철민 형님 팀은 행동대이자 자금책이었습니다. 저희가 뜯어낸 돈이 바로 장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으로 로비를 하고 새로운 불법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북부연합이라는 거대하고 유기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해부도 그 자체였다. 헌병대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받아 적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개 군부대 헌병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사건이었다. 모든 보고를 들은 최수연 준장은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김포와 강화, 이 서부 전선의 밤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이처럼 거대한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강철 마녀는 자신의 정원에 핀 독버섯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좋다.
지금부터 수사 주체를 우리 헌병대로 하고 민간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구해 이번 기회에 북부 연합인지 뭔지 하는 놈들 뿌리째 뽑아버린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최수연 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 관할 지역 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직접 찾아갔다. 현역군 지휘관, 그것도 해병대 장성이 민간 사법기관의 수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청장과 지청장은 최 준장이 내민 방대한 양의 헌병대 초기 수사 기록과 최영호의 진술서를 검토하며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연필 회장, 우리도 몇 번 내사를 진행했지만 꼬리 자르기의 명수라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청장이 곤혹스러운 듯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장 회장의 영향력이 경찰 조직 내에도 깊숙이 미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최수연 준장은 테이블을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군경, 검 합동 수사 본부를 설치합시다. 헌병대가 확보한 모든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지청장님께서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시고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땅은 제2해병사단이 목숨 걸고 지키는 서부 전선의 심장부입니다.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국민을 위협하고 군의 기강을 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패배를 모르는 해병대 장군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경찰청장과 지청장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현역 장군이 촉발한 거대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북부 연합의 수장 장연필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불길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회장님, 박 실장 팀이 해병대 헌병대에 잡혀 있습니다. 놈들 중 하나가 입을 연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하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장 회장은 와인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찰이 아닌 해병대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경찰이나 검찰은 돈과 인맥으로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대, 특히나 원칙과 기강을 생명처럼 여기는 해병대는 전혀 다른 종족이었다. 불길한 예감의 장 회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연주를 동원했다. 국회의원, 경찰 고위 간부, 검찰청의 선배.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장 회장, 미안하네. 이번엔 나도 못 도와줘. 현역 장군이, 그것도 해병대 장군이 직접 칼을 뽑았는데 내가 어떻게 끼어들어? 국방부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다더군. 당분간 연락 말게. 모든 문이 닫히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돈과 인맥의 성이 최수연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장 회장은 와인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최영호의 자백 후 48시간이 지난 새벽, 마침내 작전명 붉은 여명이 게시되었다. 그것은 암흑의 세계를 피로 물들일 진정한 여명이었다. 수십 개의 팀으로 나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어둠을 뚫고 북부 연합의 심장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해병대 헌병대는 통신감청과 실시간 정보 지원을 맡았다. 모든 작전은 최영호가 제공한 조직의 해부도를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장연필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
비밀 통로를 통해 도주하려던 바로 그 찰나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들의 섬광탄과 함께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잠옷바람으로 바닥에 무릎 꿇려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수도권 서북부를 주름잡던 암흑가의 제왕은 그렇게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동시에 북부연합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 대부업체 사무실, 유흥업소 등 30여 곳이 급습당했고 조직의 핵심 간부 50여 명이 줄줄이 수갑을 찼다. 철옹성 같던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폐허로 변했다. 그 시각 해병대 헌병대 유치장의 작은 TV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이 오늘 새벽 수도권 서북부 최대 폭력 조직인 북부연합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두목장 모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최근 해병대 부대 앞에서 벌어진 소란 행위를 조사하던 군 헌병대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여 군, 경, 검, 공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TV를 보던 김광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옆에 앉은 박철민을 흔들었다. 철민이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때문에 조직이 다.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화면 속에서 체포되는 장 회장과 줄줄이 끌려 나오는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하찮은 객기가 별조각이라며 무시했던 여군 한 명에 대한 오만함이 자신들이 몸담았던 거대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최수연 준장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듯했다. 자네들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모욕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남자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등 뒤로 TV 화면 속 앵커는 이번 작전을 촉발시킨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느 해병대 지휘관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의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의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북부연합의 붕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해병대 여장군, 거대 조폭 조직을 소탕하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북부연합의 수장 장연필 회장은 범죄단체 조직, 살인교사, 수백억 원대 공갈 및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법정에서 산산조각 났다. 박철민과 김광석은 자신들의 폭력 및 갈취 행위는 물론 범죄단체 핵심 활동 혐의까지 더해져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위병소 앞에서 뱉었던 그들의 오만함의 대가는 남은 인생 전부였다. 배신자 최영호는 약속대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멀리 보이는 박철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생존 본능은 마지막까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파괴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싹은 텄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최수연 준장은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에서 자신의 임무를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민, 군, 경합동 지역 안전협의체를 구축하여 조폭들에게 피해를 본 지역의 영세 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김포들녘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오만석 사장의 오성정밀에도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다. 협의체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그의 공장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오성정밀의 예고 없이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수연 준장이었다. 그녀는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오 사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장군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사장님, 이제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사업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최 준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에 오 사장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다.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최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오성정밀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강한 국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지역 경제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군수사령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상생 우수 협력 업체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명확한 길과 희망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오만석 사장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최수연 준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비굴함의 표시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 1년 후 최수연 준장은 해병대 제2여단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방부의 더 중요한 직책으로 영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여단 연병장에는 전 장병뿐만 아니라 김포시장과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녀를 배웅했다. 김포시장은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군님께서는 저희 김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이곳에 남기신 강철 같은 의지와 어머니 같은 온기를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인자한 기업가의 얼굴을 한 오만석 사장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말없이 최수연 준장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지만 그 경례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준 영웅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최수연 준장은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답례했다. 늦어름 저녁, 지옥의 문턱 같았던 위병소 앞에서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드라마가 남긴 깊은 울림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유산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지휘관,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딸, 최수연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